안녕하십니까?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구독한 것이 이 채널이에요. 그만큼 너무 재미있고 사연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했죠. 연초를 맞아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77세가 되었어요.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죠. 제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기에 한번 써보렵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에 자라 외동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귀속되었기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렵지 않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일찍 만나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모두 삼형제였죠. 나름 최선을 다해 키운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주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아빠 없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아빠는 없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유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홀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나름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며 큰 며느리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전 화색이 돌았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기 국수집 명희 아시죠? 명희랑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 국수집 딸 명희? 명희라면 지금 버스 회사에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 말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명희입니다. 승현 씨랑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저희가 종종 가던 국수집의 큰딸이었어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을 도와 국수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기에 저는 명희가 첫 만남에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명희네 집은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명희는 버스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며 열심히 살아가는 처녀였어요. 솔직히 큰아들은 매번 돈도 흥청망청 쓰고 철딱서니가 없어 늘 걱정이었는데 현명한 명희라면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학벌이 낮아도 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총명했으니까요. 아니, 명희야.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했는데 승현 씨는 대학교도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걸요.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학력이 다가 아니다. 네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어디 네 잘못이니? 너한텐 잘못이 없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시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신 것만큼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싹싹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 돈도 흥청망청 쓰는 법도 없었죠.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셋 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큰며느리 명희는 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요즘 애들처럼 대바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명희는 고마워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죠.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서 사고만 쳤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바람도 피우고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혼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제가 어쩔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며느리 본낯이 없어졌어요. 엄마, 돈 좀 줘요. 이번에 못 먹으면 저 죽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만 꺼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우리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좀 주세요. 저 진짜 빚쟁이 된다니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한두 번인 줄 알아?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번듯이 취업을 해서 아까리말 생각을 해야지.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금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는 네가 양심이 있는 거냐? 어쩜 그렇게도 철이 없어, 어? 명의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요. 명의 봐서라도 이번에만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요. 다신 돈놀이 안 할게요. 아,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제 명에 못 살지. 어떻게 장남이 돼서 매번 엄마를 실망시키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래? 그냥 번듯이 취직해서 저 자식 잘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황된 꿈만 꾸는 거냐?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들은 매일같이 노름판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해달라고 했었죠. 마음 같아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대로 두면 며느리까지 힘들어질까봐 매일을 그렇게 돈을 메꿔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죠.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니 아들은 늘 저의 재산을 믿고 사고를 쳐댔죠.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란 아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고 마찬가지로 큰형을 보고 자란 나머지 아들들도 매한가지였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며느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이어졌었죠. 아들 하나 보고 들어온 며느리인데 매번 며느리 속을 상하게 했으니 어미 된 도리로 며느리 볼랏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감싸 주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또 오늘도 안 들어오네요.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찾으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내조를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내조를 못해서 승현 씨가 밖으로 도나 봐요. 어쩌죠? 승현 씨 이대로 영영 안 오면? 그럴 리 없어. 네가 왜 죄송하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아휴, 너랑 결혼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어쩜 저 모양인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승현 씨 오면 얘기 좀 잘해볼게요. 그래도 속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믿어봐요, 어머님. 며느리의 자책에 제가 더 미안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를 봐서 큰 아들에게 사업체를 하나 내주었어요. 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프랜차이즈 빵집 하나를 차려주었죠. 그래도 아내도 있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 하고 살면 책임감이라도 가질까 싶어서요. 처음 빵집을 차려주었을 때 열심히 할 것처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천성은 여전했어요.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에게 참 체면도 안 서고 시애미로서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살폈죠.
장사는 잘 되니? 빵 하나 사러 왔는데 표정이 안 좋구나. 승현인 또 가게 맡기고 나간 거냐? 아유, 내가 못 살아.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그이 잠깐 나간 거예요. 요새 손님도 늘고 단골도 많이 생겨서 바빴거든요. 어머니, 빵 드릴게요. 아유, 괜히 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다고 그네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네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널 볼 면목이 없어. 어머,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밥벌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꾸준해서 지금은 좀 나아요. 그렇담 다행인데 자기가 한다고 설쳤다가 너한테 맡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너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사돈 어른들 볼 낯이 없다. 고운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 아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머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리고 요새 승현 씨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제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이젠 효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걱정하는 저에게 어머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늘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철도 일찍 들고 배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오래된 고민을 알게 되었어요. 쌀을 사러 가는데 쌀집에서 저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차했어요. 얼마나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까.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아유, 명희는 그 집에 시집가서 신수가 확 폈던데 어떻게 사모님네 시집을 가게 됐는지 복이라니까요. 아유, 내가 복이지요. 명희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지 며느리 복은 내가 있다니까요. 아, 그런데 명희네는 명희 시집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아주 그 집 친정엄마 낯빛이 어두워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미처. 학교도 못 가고 명희가 생활비를 댔을 텐데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아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가난한 집 장녀의 며느리는 학교도 못 가고 일찍 취업하면서 친정이 생활비를 보태어왔는데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친정이 생활비를 보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들도 학교를 못 다닐 위기에 놓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며느리를 불렀죠. 그리고 냉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의 완고한 고집에 꺾였죠. 명희야,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많은 것도 못 해주고 뭐 하나 크게 해주고 싶은데 돈으로 해줄까 해. 어머, 어머니, 시집 올 때 폐물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머니한텐. 그게 사실 오늘 쌀집한테 얘기 들었어. 네 동생들도 공부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 집도 많이 어렵고 괜찮은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눈물을 쏟는 며느리였어요. 그 눈물이 어찌나 서러워 보이던지 제 마음까지 찢어놨죠.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저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시집와서 괜히 동생들 공부마저 못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도 몸이 안 좋아 국수집을 오래 운영할 형편도 안 된다고 말이죠.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승현 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게 좀 더 자리 잡고 제가 조금씩 도와주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동생들한테 취업하라고 했고요. 제가 중졸이라 동생들은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에 진작 가지 그랬냐.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승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 어? 미안하다. 진작 알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쩌다 제 얘기 들으셨는진 몰라도 잊어주세요.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이제 친정 걱정은 말아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어? 정 그런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며느리의 집을 돕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와 셋째와도 마찰이 생겼죠. 내가 키운 아들들이 맞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기죽을까 오냐오냐 키운 것이 아이들을 인정머리 없고 자비 없이 키운 꼴이 되었죠. 첫째 며느리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둘째와 셋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사실이요? 아니, 형수네 집 지원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나 좀 도와줘요. 맞아요, 엄마. 생펀남을 왜 도와요? 나랑 둘째 형한테도 뭐 하나 차려줘요.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 어?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돈으로 보이냐? 그저 돈. 어려서부터 엄마 얼굴만 보면 돈밖에 몰라? 내가 돈 없고 병들은 늙은이면 쳐다도 안 볼 놈들이야, 이놈들은.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며느리 집 도와주고 싶어서 내 돈으로 돕겠다는 건데 누가 말려,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동생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던데 그 집 학비에 그 집 생활비까지 엄마가 왜 내주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형수도 시집 왔으면 친정이랑 연은 딱 끊어야지. 참나, 지네 친정일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엄마 돈을 노려? 기가 막히네. 이 일은 너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꺼라. 내 돈으로 내가 지원해 주는 거니 더 이상 말 마라. 안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하는 지원들도 싹 다 끊을 줄 알아.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아유. 그렇게 자식들과 한참을 입씨름한 뒤에 며느리네 집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늘 저에게 당연하게 돈 요구만 하는 자식들을 보다가 며느리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더군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정말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두고두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됐어. 은혜는 무슨? 너도 내 딸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라.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미 된 도리로. 그렇게 이 일로 며느리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일보다 제가 더 며느리에게 받은 게 많기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마운 일은 제가 더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죠. 첫인상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 보였긴 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도 해주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둘째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면 괜히 애들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아 허락하였죠. 엄마,
우리 집 25평 말고 33평으로 알아보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작은 집이면 답답할 것 같고. 너희가 뭐가 큰 집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지평수 타령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연재가 좀 큰 집 가고 싶어 해서요.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결혼 전에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그건 네가 해결해. 걔도 웃긴다. 뭐 해오는 게 있다고 큰 집을 바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난 25평 이상은 못 해줘.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고 신혼집을 해주었죠. 둘째 며느리는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명절이 되어 다 모였는데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하대하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네요. 어머, 형님. 형님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드물긴 하던데. 무슨 조선시대의 사람인 줄?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작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남편한테 형님 얘기 듣고 정말 쇼킹했잖아요. 어머님이 형님 집도 다 도와준 거라면서요? 아니, 형님은 무슨 복이길래. 중졸의 어머님 사랑까지. 부럽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좀 이런 거 혼자 할 만하지 않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저한테까지 시키는 건 좀 뻔뻔하죠. 안 그래요? 전 집 하나 딸랑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랑 많이 받는 며느리가 더 헌신해야죠.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게 명절에 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혼자서 해야 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깔아뭉개고 있었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둘째 며느리의 인성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네가 네 친구도 아니고 어디 그런 말본새가 있어? 그래도 형님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자꾸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길래 그저 그냥 말한다는 것이. 죄송해요. 말 조심해라. 그리고 형님 깍듯이 대하렴. 손윗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다 셋째 들어오면 너까지 무시당할라. 안 그러니? 네. 근데 어머님이 형님을 좀 유난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질투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아셨죠? 눈앞에서 저렇게 알랑방귀를 뀌는데도 어찌나 정이 안 가던지 그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일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도 경직되어 가는 것이 하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약물 투여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도 하고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 병은 어느새 제 아들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새 약물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탱링하실 텐데 어쩌냐? 누가 보실지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겠소? 병 들어가는 노인을 그냥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도 누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난 일단 가게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장남이 모셔야지. 그리고 우린 이제 신혼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와? 안 그래? 셋째도 장가도 안 갔고. 그건 둘째 형 말이 맞아.
그냥 큰형이 모셔. 솔직히 병든 엄마 있다고 하면 누가 시집 오겠어? 우린 힘들 것 같아. 첫째 형이 모셔가. 뭐? 이것들이? 자기들도 엄마한테 다 이것저것 받아놓고 엄마 떠넘기는 건 나보고 하라는 거냐? 아주 웃기는 자식들이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수는 모르면 조용해요. 형수야 뭐 엄마한테 받기만 했으니 할 말 없겠죠. 아, 너도 큰형이 모셔야겠네. 안 그래? 제가 모실게요. 여보, 내가 모실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모시면 됐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형님이 당연히 모셔야죠. 생판남인데 그렇게 도움받고 그럼 나 몰라라 하실 거였어요? 참나 뻔뻔하기도 하여라. 제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습니다. 전 결국 첫째 며느리의 뜻에 따라 첫째네 집에 가게 되었죠. 오히려 같이 살아보니 심성이 고운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이렇게 날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찬 하나 겹치지 않고 철이면 철마다 맛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줬던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조금 늦게 첫째네에 아이가 생겼어요. 몸도 무거워진 며느리가 나까지 케어할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살림을 합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안 생겨서. 어머님이 완전 복을 굴러다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손주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난 혹여나 몸도 무거워졌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더 손이 갈까 걱정했거든. 절대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늘 딸 같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친정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오히려 절 못마땅해 했죠. 오히려 제가 몸이 안 좋아지자 재산을 더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시니까 당연히 엄마네 재산은 우리 거라는 마음을 가진 듯해 보였죠. 엄마, 그 건물이랑 땅, 제 앞으로 해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계속 우리랑 살 건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애들한테도 빨리 말해야 미련을 안 가질 거고, 안 그래요? 그냥 빨리 엄마가 내 앞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넌 빠져. 이 문제에 네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 나랑 엄마랑 둘 문제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 날 것 같은데 미리 해주시면 좋잖아. 애들 말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데 당연히 다 우리 거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엄마? 아직 죽지도 않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마음을 먹었죠. 이 재산을 절대 미리 주면 안 되겠다고요. 가뜩이나 업신여기는 엄마, 돈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업신여길까요? 하지만 제 병은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점 움츠러드는 근육경직, 그리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해졌죠. 제가 재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자 큰아들은 이제는 절 협박하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랑 살기 싫어요? 아니, 재산 그거 먼저 좀 달라는 건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 다 했니? 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고생도 명의가 하고 날 모시는 것도 명의인데 꼴랑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유세 떠는 거냐?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 어미가 좀 아프다고 아주 호구 같지? 아니, 맞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사실 건데 미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참나, 안 그럼 내가 엄마를 왜 모셔? 에이. 이 말을 하고 나가버렸죠. 얼마나 황당하고 눈물이 나던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제 아들들은 저를 돈 주는 엄마,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간간히 집에 들르는 둘째랑 셋째도 제 재산밖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기분 전환도 시켜준다며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줬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니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처음인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죠. 진짜 딸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결심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틀어지고 움켜쥐고 있자 큰아들은 절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둘째와 셋째와 함께 저에게 오더군요. 그날은 첫째 며느리를 제가 심부름을 보냈기에 집에 홀로 있던 날이었어요. 첫째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금세 어디로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상했죠. 한 번도 어디 가자고 했던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명절에 문연대도 없던데 명이 오면 같이 가자. 그리고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갈 데가 있다니까요.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둘째, 셋째 기다리고 있어요. 큰 아들의 말에 혹시라도 나를 데리고 어디 구경을 시켜주려나 하고 짐을 챙겼죠.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촉은 정말 똥촉으로 틀렸었어요. 아들들을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은 집에서 한참 벗어난 양로원이더라고요. 군영수도 집 비웠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생할 순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네요. 요즘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원망 마세요. 아무래도 여기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고 엄마 계시기 딱 좋은 환경일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 나를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거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 어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안 그래? 아비 없이 너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키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진작 재산분할 잘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대로 재산 안 넘기시면 저희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럴 거면 제가 엄마를 홀로 모실 순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둘째네 셋째네도 못 모신다고 엄마가 가셔야죠 뭐. 이해해 주세요. 첫째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했죠. 본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같이도 못 산다는 저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던지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전 그렇게 양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죠. 큰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로 돌아오자 아들들은 흠칫 놀랐고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섭게 따지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아니, 어머니를 왜 모시고 와? 거기 보내드린 건데 너 이혼당하고 싶어? 착한 척 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어머니한테
내가 왜 설에 자리 비웠는지 모르겠지? 어머니, 분부대로 했습니다. 그래, 됐다. 고마워,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너만이 내 자식이구나. 내가 마음먹은 게 맞았어. 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 며느리가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설에는 이리저리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자리를 비운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기부한 나머지 건물 하나를 며느리 이름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사코 되었고 이것마저도 기부하자고 했지만 평생 며느리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고 싶었죠. 이 모든 것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며느리는 다 들어주었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네 셋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것마저도 불만이었지? 너네 불만 안 생기게 다 헌원했다, 사회에. 그리고 이제 너네는 나 안 봐도 좋아. 아니, 이제 내가 너네 안 볼란다. 이미 내가 살 집도 다 마련해놨어. 나머지 강남 건물 하나는 명희한테 넘겼어. 나쁜 것들. 아비 없이 철저히 희생만 한 나한테 너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 이제 엄마는 너네한테 미련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 걱정 마. 뭐? 당신? 아니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무슨 말이에요? 환원이라뇨? 그 많은 재산을 지금 저희 안 주고 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네 힘으로 살아. 엄마한테 바라지 말고 알겠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너희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다. 제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자 아들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그럴 순 없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졌더라고요. 전 그 말만을 남기고 제가 마련한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했죠. 이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저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지만 이렇게 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며느리를 보니 그래도 완전히 인생 실패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둘째 아들 집마저도 제가 팔아넘겨 버렸기 때문에 아들들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죠.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제라도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용서가 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기쁨 한 번 준 적 없는 자식들에게 이젠 모든 기대 없이 인연을 끊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지금은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며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이 절로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보람차더군요. 제가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인데요.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잘 지내자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잘 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과 급이 맞지 않고 제가 남편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네 집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고 보상금이랑 보험금을 받게 되었거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개발로 값이 엄청 올라버렸어.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엄청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집안 급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혹시 우리 집이 엄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엄마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엄마한테 이미 말을 했거든. 장모님 생계에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참 저렇게 반대를 하니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역시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던 집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엄마가 평생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을 구하시진 않으셨고 가정주부로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현재도 엄마는 절약하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시어머님께서는 결코 이런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엄마와도 연을 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연을 끊겠다고 나섰니?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얘기해서 깨어날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 무슨 상황? 홀어머니에 직업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너는 일반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깨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네 엄마 부양하려고 한 거니? 예, 꿈도 크다. 너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고 너네 엄마 만나서 단판 내기 전에 네가 정리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집안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만 믿고 결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말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면서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 하겠다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종훈이가 너랑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니? 어머님, 혹시나 저희 엄마 생계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훈이한테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잘할게요. 종훈 씨랑도 잘 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축일 같은 날엔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오지는 않았고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고 남편 역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고부 사이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빼고 저만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얘, 이번 주말에 뭐하니? 종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하고 너는 뭐 할 거니? 아, 주말에는 별일 없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오거라. 이것저것 챙겨줄 거 있으니까 와서 챙기고 가. 갑자기요? 종훈 씨 끝나고 가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갈까요? 아니다. 물건 뭐 챙겨서 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만 와도 될 것 같다. 그럼 올 때 연락하거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면서 찾아갔지만 시댁에 가고 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혼자서 빨래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너도 온다고 하고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이게 다 세탁기로 안 되고 손빨래하는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네? 갑자기 이불 빨래요? 어머님, 이거 제가 못해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금방 될 텐데. 언제 다 가지고 가서 맡기니? 그냥 너랑 내가 후딱 하면 될걸. 얼른 움직이자. 어머님, 저 곧 있으면 가봐야 돼요. 급하게 전해주실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불 빨래는 필요하시면 제가 가면서 업체에 맡길게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계절 이불들을 모두 빼놓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시키려고 불렀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다면서 빠져나온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니 얘, 너는 그새 또 일로 바쳤니? 이런 집안일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쪼르르. 아이고 참,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뭐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약속이 있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 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일을 시키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다음에 무슨 일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뭘 모르니까 다 싫다고 하지. 내가 일부러 너 오라고 했겠니? 겸사겸사 청소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자고 부른 거지.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 시키는 것이었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절친되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그냥 빨래방 맡겨달라고 말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만 빼고 저를 불렀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가보니 시어머님의 여동생, 시이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살고 계셨던 터라 저도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내가 못 올 것도 아니?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너는 웬일이니? 아, 저는 어머님이 잠깐 들리라고 해서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종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보내려고 불렀어. 종훈이가 이번에 통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좀 했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잠깐만 기다려. 예, 저런 시애미가 세상에 어디 있니?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해먹여. 좀 자주 와서 얼굴도 비치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불러야 이렇게 오는 거야?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거니? 어머,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모님. 남자랑 여자랑 같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이 잘해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다.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사상이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옛날 마인드면 처음부터 집도 남편이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도 반반하고 예물 받은 것도 없는데 예단까지 싹 다 해갔잖아요. 이모님은 저번에 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언니가 다 준비하고 한 결혼이잖아.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언니. 예, 아가, 여기 있다.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보거라. 저의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다 챙겼다며 후다닥 내보냈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따져 물으시기도 했죠. 예, 너는 어떻게 내 체면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만 하면 되는 거지. 너 시모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어머님, 왜 결혼할 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체면 살려주면 될걸.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휴, 넌 아무리 봐도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니?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어머님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 때에도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결혼 참 공짜로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말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시댁이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는 한 푼도 보태주거나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끼리 다 갖출 건 갖출 수 있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너무 황당했답니다. 시이모께서는 제가 너무 건방지다며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말을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 오셨죠. 너, 내가 정말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어른이 말하면 내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쪼르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어머님, 남편이 안 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모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이 난리를 나게 하니 시모도 너무 화나서 종훈이도 안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며 거기다가 시모님께서 건방지다고 남편에게 전화한 건 화가 안 나세요? 아이고,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나중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 미친 거라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함께 잘 지낼 필요 없다며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마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잡으려고 한 건지 이모도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모님이 그러신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어머님한테는 좀 내가 참을까 싶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가 괜히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 한 거를. 솔직히 이번에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쳐야 돼. 주변에서도 다 엄마가 부자라 아부 떠는 사람들만 있지. 정작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없거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무시하시면 나는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어머님이 그나마 돈을 벌고 나서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지나치더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죠.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힘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날 서서 얘기를 했는걸요. 저도 죄송해요. 이번에 내가 상품권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너랑 같이 쇼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쉬니? 괜찮으면 같이 갈래? 좋아요, 어머님. 주말은 너무 번잡할 테니 평일에 연차 써서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셨던 시어머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한 건 큰 용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약속을 잡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니 어머님께서 잠시 옷을 입고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 나 아직 다 못 챙겨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래? 아, 저번에 받은 상품권이 안방에 있는데 그것 좀 챙겨다오. 네, 어머님. 상품권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안방 드레스룸에 있어요? 그래. 드레스룸 거울 앞쪽에 보면 있을 거다. 잘 챙겨야 돼. 100만 원권으로 몇 장 있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챙기고 있을 테니 안방에서 상품권을 찾아주라고 하셨고 화장대에 가보니 상품권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시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서는 제 옷도 사주시고 본인 옷도 사면서 같이 쇼핑을 했어요. 아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시어머님의 쇼핑을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예약을 한 가방이 있다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전에 예약을 했던 가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 다 가지고 온 거야. 이번에 쓰려고. 아, 그러시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씩 모아두셨어요? 주변에서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보자. 아니, 왜 상품권이 하나가 비는 거지? 네?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상품권 부족하세요? 이상하다. 오늘 아침까지 다 세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하나가 비네. 그럴 리가요. 계속 상품권은 제 가방에 그냥 담아두셨잖아요. 잘 세어보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잘못 세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내가 뭐 잘못 살 일이 뭐가 있니? 부족하시면 그냥 다른 걸로 결제하세요. 상품권 개수를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놔두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뭘 다른 곳에 놔? 아니, 이거 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빼놓은 거란 말이야. 어머님, 일단 그냥 구입하시고. 혹시 네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지고 가요? 너 오기 바로 전에 상품권 개수를 셌거든. 그 이후로 너밖에 봉투 만진 적이 없는데 그럼 네가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상품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가지고 가? 우리 집에 온 사람 너밖에 없고 상품권도 네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니?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셨죠.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애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어머님,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마구 당기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백화점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되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아, 여기 백화점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건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상품권이 없어지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고 CCTV나 영수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얘가 돈이 궁해서 제 돈에 손댄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하나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네?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떨어져 있어? 혹시 모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보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아유,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 며느리분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니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나요? 저요? 아, 네.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제조공장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저 거기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죠? 창업주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정릉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거기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 정말로 집 바깥에 살았던 아저씨였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사정이 딱한 아저씨를 구제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까지 했다니? 어렸을 땐 김 사장님 판박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똑 닮아서 금세 알아봤어요. 아, 네. 반가워요, 아저씨. 그때 꽤 오래 사셨죠? 그렇죠. 한 2, 3년 산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아, 아빠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어쩐지 제가 나중에 찾아가 보니 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우님 사업장도 찾아봤는데 없더라니. 그러셨군요. 네, 아빠가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백화점까지 운영하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다 김 사장님 덕분이죠. 이 빚을 갚을 날이 이제 온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를 뵙겠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사실 제가 김 사장님께 도움을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잘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애들 아빠도 살아있었으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나요? 네? 어떤 걸요? 저한테 사장님 관련해서 말해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실 사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인데 조건 없이 바로 빌려주셨어요. 네? 돈을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라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들 아빠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 받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데요. 그 돈 받고 저 다시 사업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이렇게 백화점 창업주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창업주는 본래 의류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거의 도망치듯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집 남는 곳으로 이사를 오라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으로 집을 빌려주었고 가족들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아빠는 그분께 사업자금을 빌려주시기도 한 거였죠. 그 돈이 1년치 월급 정도라 사업을 하기에는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냥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김 사장님께 받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졸라서 자격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 남편 글씨랑 도장이 많네요.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아마 김 사장님 성격으로는 이렇게 작성만 하시고 버리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아유,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애들 아빠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고 저희도 다른 분들 도움받으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어서 정말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이 빚을 갚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백화점 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받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것마저 받지 않는다면 평생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백화점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모두 고르게 나눠주셨고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의류 브랜드를 오픈하게 되었죠. 엄마가 오픈을 하신 브랜드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배 아파하셨죠.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저에게도 자랑하듯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예, 너네 집 장사는 잘 되냐? 네, 어머님. 이번에 론칭해서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아유, 그거 옷조가리 팔아서 얼마나 벌겠니? 어머님한테도 그 돈 쫌쫌따리 모으지 말고 투자하라고 해라. 투자요? 아, 저희 엄마는 투자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너도 백화점 지분 받았다고 했지? 그거 처분해서 투자해. 요즘 누가 백화점 옷을 사 입어? 이제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더 좋은 거란다. 백화점 지분 처분 다 해서 투자 시작하렴. 어머님, 저도 별로 투자는 안 맞아서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니? 나처럼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저의 말에 비웃기만 하셨어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너희 어머님 일은 잘 되시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으셔서 아직 화가 나셨나 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께 부탁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저희보다 어머님이 더 넉넉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탁을... 그치. 그렇긴 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처분하면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번만 부탁 좀 하자.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론칭을 해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없을 것 같은데, 급하시면 종훈 씨한테 말해볼까요? 아니다. 종훈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시어머님께서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듯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근히 식당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죠.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부자였을 때 옆에서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들 외면하기 바빴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잘된 것 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어.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휴, 내가 엄마랑 전화 좀 해볼게. 그걸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한대? 그나저나 어머님도 참 갑자기 투자에는 왜 무리해서 하신 거야? 몰라. 아마 어머니께서 백화점 지분도 받고 브랜드도 운영한다고 하니 질투나서 그랬겠지.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 한동안 갑자기 돈 벌더니 엄마가 이상해졌었거든. 그나마 집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 전화와도 반응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경멸하면서 의심을 했던 시어머님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님과 냉전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고 있네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맞는 걸까요? 요즘 따라 돌아가신 아빠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엄마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아빠가 하신 선행 때문에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저희 남편은 아빠를 인생 멘토로 삼았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30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신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준 곳이라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무장님을 보조하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무장님이 그만두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분께 추천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6년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님께서 학교 후배랑 같이 사무실을 차려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후배가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답니다. 예비 남편은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죠.
사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저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무장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었어요. 선배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들어보셨던 적은 없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 네. 우연히 선배님이랑 식사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눈에 반해서 선배님께 같이 일하자고 엄청 졸랐어요. 덕분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님도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서. 아마 그때 이슬 씨께서 남자친구가 계셨어가지고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슬 씨,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없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딱 보여드릴게요. 남자친구는 반반한 얼굴과는 다르게 연애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항상 순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일을 할 때는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호감을 표현한 이유로 계속해서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진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내내 저도 너무나 행복했죠.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죠. 이슬아, 사실 우리가 오래 만나기도 했고 정말 잘 맞잖아. 나는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일 이렇게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것보다 같은 집에서 자고 깨고 싶다. 정우 씨, 나는 아직 지금의 생활이 좋아. 결혼하면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결혼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아. 정우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은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아, 그래? 그 마음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결혼한다면 꼭 나랑 하는 거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이른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딱히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평소 데이트를 할 때도 많이 비춰졌죠. 특히나 남자친구는 자주 저희 부모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지방이라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자주 보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살갑게 대해줬어요. 부모님 역시 외동딸인 저 하나밖에 없었던 터라 아들같이 살갑게 대하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휴가 같이 여행 가실래요? 요즘 여행 코스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슬이랑 저랑 휴가는 맞춰서 쓸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무슨 우리가 거길 껴. 됐어.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그러고 보니 정우는 요즘 많이 바쁘지 않아? 이슬이가 말하는데 일도 많고 정신없다고 하던데? 네, 요즘 많이 바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식사 자리는 빼놓을 수 없죠. 아유, 참. 정우는 참 살가워서 좋아. 이슬이는 좋겠네. 이렇게 살가운 남자친구도 있고. 에이, 어머님, 제가 더 축복이죠. 이슬이도 만나고
이렇게 너무 좋으신 어머님, 아버님도 만나고요. 어머, 어쩜 이슬이보다 정우가 더 우리 아들 같다. 그치, 여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정우야, 우리 이슬이 잘 부탁한다. 얘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네가 좀 고생할 거야.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는 철 좀 들겠지.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충분히 철 들었어.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어요. 항상 세 식구만 단촐하게 식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남자친구가 함께하니 식사 자리도 더 활기차고 즐거웠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성격을 보고 시부모님도 괜찮으신 분일 것 같다며 좋아하셨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가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랐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고민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슬아,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무섭겠지만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아이 낳자. 정우 씨, 사실 나는 좀 걱정되고 두려워.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아니야, 이슬아.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야. 내가 정말 잘할게. 사실 너랑 꼭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별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 그렇지만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니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 낳자. 나랑 결혼해줘. 정우 씨, 나 너무 걱정되고 두렵지만 정우 씨 믿고 함께 해볼게. 남자친구는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크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대화로 잘 풀어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생각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결혼을 대찬성하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문제는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던 시댁이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나머지 저는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정우 씨, 혹시 시댁에서는 별말 안 하셔? 그래도 배가 더 나오기 전에는 한번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그게 말이야. 이슬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집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엄청 보수적이시거든. 갑작스럽게 들으셔서 약간 놀라신 것 같아. 지금은 당장 보겠다고 말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상황이 많이 나쁜 거야? 시댁에서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아, 반대라기보다는 놀라신 거겠지. 아무래도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아셨지만 임신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놀라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잘 얘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자리 만들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심시켜주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변호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전부터 남자친구를 통해서 시댁 식구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들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모난 격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대학을 다녀 로스쿨을 졸업해 시험도 바로 합격을 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남자친구였거든요. 남자친구가 변호사가 되던 날은 거의 동네 축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의 희망이었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놀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부모님이 이슬이 보겠대. 마음이 이젠 좀 괜찮아지신 모양이야. 이슬아, 많이 걱정했지? 워낙 촌사람들이셔서 약간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 그래도 내가 잘 설명했어. 이슬이 만나보면 마음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거든.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게.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여기로 올라오시지는 못하시고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뵈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럼 괜찮을 거야. 어른들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날은 내가 천천히 운전해서 가볼게. 그렇게 식사 자리를 약속한 날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도까지 시작해서 정신도 없고 몸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겨우 만나보겠다고 한 자리를 파할 수 없어 꿋꿋하게 견디고 갔죠. 몇 시간이 지나고 도착한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지방까지 들어오라는 말씀 없이 바로 식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어쩐지 그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자리를 옮긴 곳은 집 근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장이슬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우랑 과일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슬이 예쁘지? 여기 온다고 입덧 하는데도 다 참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누가 운전했는데? 내가 했지. 이슬이는 임신 초기라 오래 운전하면 안 되잖아. 정우야, 여기 오는데 네가 다 운전한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게 안 본다니까 굳이 내려오겠다고 해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먼 거리를 좀 바꿔서 운전하면서 와야지. 아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정우 씨가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해서요. 그래. 임신 초기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와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다고 이슬이도 얘기를 해서. 암튼 이건 이슬이가 고르고 골라서 사온 선물이니까 한번 봐봐. 그깟 운전 한번 한다고 몸이 나빠지니? 에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애가 더 피곤하겠네. 엄마, 이슬이한테 뭐 궁금한 건 없어? 네, 어머님, 아버님.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건 없다. 네가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너무 말하길래 한 번 본 것뿐이야. 엄마랑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먼저 가볼게.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시어머님께서는 저의 말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쁘다며 가야겠다고 하고 바로 나가셨고 저는 부랴부랴 인사를 했죠. 그렇지만 그 인사도 받아주지 않으신 채 아들한테만 살갑게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부모님이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올라오는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이슬아. 약간 충격이긴 하지만 괜찮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약간 편견이 있으셔. 그래도 이번 한 번 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야지. 어머님 아버님은 날 정말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셨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약간 고지식하신 분들이라 그래. 어릴 적부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다 보니 쉽게 바뀌지 않으신가 봐. 그래도 이렇게 만나러 나오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수학이긴 하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노력을 해볼게. 오늘 정말 고마워. 고생 많았어. 입도 또 하는데 몸도 힘들었을 테고.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정우 씨 부모님 뵈니 다행이다. 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앞날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집에 온 후 며칠 후 갑자기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받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나 정우 엄마예요. 이번에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혹시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저는 시간 괜찮아요. 어머님 편하신 곳에서 만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데리러 갈게요. 운전하고 올라갈 거라서 가다 보면 점심은 넘을 텐데 점심 이후에 시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올라오시고 연락 주시면 저도 바로 맞춰서 나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별말은 안 하시고 저에게 시간을 내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에게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다는 사실에 놀라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얘기했죠. 정우 씨, 아까 누가 전화 왔는지 알아? 어머님, 나한테 전화하셨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 엄마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전화했구나. 그래, 이슬이 한번 보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건데 벌써 엄마 마음을 휘어잡았나 보다. 그런가? 그래도 갑자기 시간 내서 만나자고 하시니 좀 걱정이 되긴 하네. 걱정돼? 아, 그러면 내가 같이 만날까?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잘 말할게. 아니야.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시니까 정호 씨한테 별말 안 하고 나한테 만나자고 하신 거겠지. 일단은 이번에 나만 어머니 만나볼게. 그래, 별말은 안 하실 거야. 나도 처음에 이슬이 전화 달라고 하길래 약간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임신도 하고 그랬으니 여자끼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시부모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약간은 풀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날이 오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를 타자마자 어딘가로 바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해주셔서. 뭐, 괜찮아요.
나도 뭐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아,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세요? 나는 정우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정우 동생들도 있긴 하지만 정우는 더 어려운 시기에 낳아서 더 힘들게 키웠다고. 정우는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학원 하나 보내지 않고서도 로스쿨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있나요? 아, 네. 정우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정우는 우리 집 자랑거리고 보물이에요. 정우가 공부만 해서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 아직 현실을 많이 몰라요. 그렇지만 똑똑한 아가씨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 처음 아들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워낙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냥 아무나 만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결혼이란 건 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나도 정우 아빠도 무척이나 놀랬어요. 아, 네, 이해합니다. 정우 씨가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내 말에 반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니 정우가 연을 끊겠다면서 얘기도 했어요. 네? 정우 씨가 가족들이랑 연 끊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정우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쪽만 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정말 정성으로 키웠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로 아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게 맞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차가 멈춘 곳을 보니 왜 그런 얘기를 꺼내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부인과 앞에 차를 세우셨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쪽은 똑똑하고 현실도 잘 알고 있으니 내 마음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지워줘요. 정우한테는 자연유산 되었다고 하고 제발 아이 지워줘요. 네? 저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이미 낳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그쪽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 고되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어머님, 이건 저랑 정우 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저희는 나을 겁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 계속해서 제가 거부를 하자 시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이미 깜짝 놀란 상황에서 시어머님은 내려서 보조석 문을 활짝 열고선 제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셨죠. 어머님, 머리 놓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 내가 왜 당신 어머님이야? 당장 가서 아이 지워. 네가 안 지우면 이렇게라도 괴롭혀서 떨어지게 해야겠어. 진정 좀 하시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머님. 좋은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너랑 나는 이제부터 악연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니? 너나 나나 서로를 위해서는 지금 치우는 게 맞는 일이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가! 어머님,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세요. 언감생심 누굴 넘보는 거야? 너랑은 이미 틀어진 사이야. 이렇게 고집해봤자 뱃속의 아기가 축복이나 받을 수 있겠니?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을 좀 보고 생각하라고. 시모는 제 머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입덧에 고생을 하면서 기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시모의 행동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어요. 이슬아, 너 이게 뭐야? 당신 뭐야? 이건 놔! 아, 이 여자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됐네. 나 정우 엄마입니다. 정우? 정우 어머님 되세요? 아니 근데 왜 우리 딸 머리채는 잡습니까? 아니 급도 낮은 애가 감히 저희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채 잡는 것으로 끝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셨길래 임신했다며 결혼하자고 졸라댑니까? 착각하시는 모양이신데요. 결혼은 그쪽 아드님이 먼저 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왜 부모님이 결정하나요? 그건 애들이 직접 결정을 할 일이지 부모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요. 그쪽 딸은 뭐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은 모양인데 저는 아닙니다. 변호사 아들이 꼴랑 사모직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갖춰진 거 하나 없는 애를 뭘 믿고 결혼을 시켜요? 전 절대 결혼 못 시킵니다. 거기다가 저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급이 낮은데 욕심 부리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나마 엄마는 좀 말이 통하네. 네, 저희 아들은 억대 연봉에 잘 나가는데 그쪽 따님은 사무직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사처럼 변호사 사이 얻으려면 사무실 하나 정도는 내준다는데 그런 거나 가능하시긴 하겠어요? 시모는 말리는 엄마를 밀치고 저의 팔을 잡고 다시 산부인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같이 올라오셨죠. 병원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죠. 직원들은 엄마를 향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대표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장님이랑 약속 있으신 건가요? 바로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잠시 들렸어요. 원장님, 지금 바쁘신가요? 아닙니다. 대표님 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엄마에게 깍듯이 대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가관이었죠. 곧이어 원장님이 서둘러 나오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진료 보시러 오셨나요? 저는 아니고 우리 딸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요. 혹시 몸 상태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언제든지 진료 보실 수 있죠. 먼저 진료실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슬아, 먼저 진료실 들어가 봐. 정우 어머님도 일단 오늘은
대구로 돌아가시죠. 나중에 다시 만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다음에 얘기를 하자며 시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벙찐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셨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의 충격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아 저는 며칠을 열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에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보내야 했죠. 임신 초기 상태였지만 몸도 마음도 매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유산 사실을 알고 난 남자친구는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당신들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슬이 내가 정말 귀하게 키웠어. 너희 집안 배경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잘 살고 못 살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한 거였어. 근데 너희 부모님이 한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이제 그만 우리 이슬이 만나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 이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슬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이슬이 유산하고 상처도 너무 크고 지금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 엄마와 아빠는 그날 이후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차피 시댁 쪽에서도 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와 함께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정말 황당해 하셨죠. 아이고, 제가 이런 집안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네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잠시 실례를 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이미 결혼 얘기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아유, 끝나기는요. 저희 결혼 다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이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성하라. 저희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따님과 결혼 진행하시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이유가 뭐죠? 산부인과에서 제가 대표라 불려서 그러신 건가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찌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화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우리 애가 이렇게 결혼을 원하는데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유가 없다니요. 이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저희는 그쪽 아드님과 저희 딸 결혼시킬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절대 결혼은 반대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유, 사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실 엄마라면 이런 거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갑자기 임신했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 그때 행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더더욱이 안 되겠으니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 집 뒷조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강남에도 건물 몇 채가 있을 정도였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던 병원 역시
엄마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시모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태도가 강경하자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 역시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죠. 나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 주셨어요? 어떻게 연락하다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도 못하니? 이제 결혼 준비 슬슬 해야지.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된다. 어머님, 저 정우 씨랑도 헤어졌고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그만 연락하세요. 헤어지다니? 너는 우리 가지고 장난한 거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바람대로 저 아이 유산했고 정우 씨랑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다시 만나렴. 나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쳐야지. 어머님, 아니 저기요 아주머님. 저 그쪽 아드님이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요. 결혼도 안 한다고요. 그 난리를 겪고서도 만날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 금 나누면서 평가는 집에 누가 시집을 가고 싶겠냐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니?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 그런 거라 생각하고 한 번은 참으마.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드님 평생 옆에 끼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아드님 오늘도 저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그건 속상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빌고 있어? 남의 자식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모르셨나 보네요. 앞으로 피눈물 흘릴 일 많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남자친구는 며칠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빠가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면 다시 찾아와 비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께서도 오셔서 남자친구를 끌고 가기도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며 아직도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가와는 연을 끊겠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은 아들만 믿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결국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